돈의 흐름을 읽는 코너 머니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더 벨 한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하반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에퀴티 신규 딜이 조금 뜸합니다. 네. 하지만 뭐 청약 직전으로는 그래도 제법 큰 규모의 딜이 아무래도 두산건설 전환사채 시비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두산건설은 워낙 그 주식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거의 뭐 1년이 멀다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 또 상장사인데다가 그간 신용도 추이가 또 주가에 영향을 준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뭐 자금 조달 추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살펴볼 게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2천억 규모로 발행이 됐죠? 네네네. 네. 시비 발행 규모가 말씀대로 2천억 원이었고요. 두산건설 자체적으로는 지난 2011년 7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신주인수권 부사채 BW와 CB를 함께 발행을 했었는데, 따라서 두산건설 자체적으로는 한 3년여 만에 다시 이제 주식 연계증권 시장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B 발행 준비는 지난 7월 말부터 한 걸로 보이고요. 중간에 시장에 좀 재료가 노출되면서 조회 공시도 뜨고 주가도 다소 급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자금 조달의 배경은 뭔가요? 사측이 밝힌 거는 차입 구조 개선 용도였는데요. 일단 투자설명서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오는 21일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한 350억 원어치 있고요. 네. 또 총 1,650억 원어치의 지급어음 결제도 남아 있습니다. 합치면은 2천억 원이네요. 네. 차입금이 굉장히 많네요. 돌아오는 차입금이. 예, 차입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자금 조달을 많이 해온 기업이죠. 그런데 그간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CB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소문이 난 이후부터 주가가 쭉 내려앉기 시작해서 지금 한 11,000원대 초반까지 네네네네. 이제 밀려 내려갔습니다. 왜 CB 발행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말씀 나온 김에 그간 두산건설의 주가 추이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CB 발행 소식이 터진 뒤에도 정말 꾸준한 하향세였고요. 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건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일단 말씀대로 CB를 택한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두산건설의 신용도 추이를 한번 봐야 될 테고요. 과연 채권 발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채권 발행이 어렵다면 뭐 주식형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두산건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흔히 기업들이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게 회사채 발행이죠. 네. 같은 규모의 차환형 회사채를 찍는 겁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이 과연 받쳐주느냐? 지금 트리플 B급이거든요. 네. 그것도 올해 4월에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한 단계 강등돼서 한국기업평가가 깎아내렸는데 트리플 B급이고, 아무리 지금 회사채 시장이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물량이 나오는 족족 팔려가고 있다고 해도 시장 양극화는 또 극심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블 A 등급 위아래로 해서 청약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 신용도로는 두산건설이 채권을 발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고요. 네. 사실 그간 회사채 만기에 대응해서 두산건설 자체적으로는 뭐 사모성 사채라든지 기업 어음 등을 비롯해서 갖가지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모성 조달의 경우에는 만기가 짧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두산건설이 조달하려고 했던 그런 자금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자금 조달은 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에퀴티 형식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네. 나오는데, 그럼 유상증자를 택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아마 유상증자도 검토는 하지 않았을까요? 유상증자나 뭐 전환상환 우선주라고 해서 RCPS 발행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RCPS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 한 4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발행할 때 모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지급 보증을 받았고요. 다시 말해서 두산건설이 아니라 우량한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로 발행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1년도 안 돼서 또 RCPS 발행하는 게 아마 좀 부담이었을 것 같고요. 남은 방안이 이제 증자인데, 2천억 원대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증자 방식 중에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택해야 했을 겁니다. 네. 2천억 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 주주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실권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하는 방식인데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서 물량이 배정이 되는데 두산중공업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2천억 원 공모라고 하면은 그중 상당 물량을 두산중공업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도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RCPS 발행을 모색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회사에 손을 벌리는 것이 두산건설한테는 좀 이래저래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시비였던 겁니다. 네. 전환 상환 우선주 RCPS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좀 쉽게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RCPS 발행도 그 유상증자 결정 공시로 똑같이 나갑니다. 네. 하지만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뉘는데 우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또 상환도 되는 그런 옵션이 붙은 우선주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지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통주 유상증자하고는 좀 차별화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모성으로 조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투자자 풀을 이미 정해놓고 이제 자금 조달 추진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 대주주인 두산중공업도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 이제 그 만약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했다면 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대주주와의 그런 일말의 합의하에 추진을 하니까 상당 부분은 좀 자금을 태워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난 추석 연휴까지 이제 이 CB 발행 그 준비를 해온 셈인데 그 네. 현황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두산건설이 지금 국내에서 공모 시비 발행 추진하기 전에 사실 올 초에 해외 시비 발행도 비슷한 규모로 모색을 했었습니다. 아마 투자자 태핑 사전 수요 조사를 좀 해봤을 텐데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아서 계획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말씀대로 이제 공모 시비 준비를 했는데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신영증권하고 원래 관계가 좀 돈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 발행을 계획할 때도 신영증권이 대표주관사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신영증권 외에 동양증권하고 NH농협증권, 네. 또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이렇게 총 5곳의 공동 대표주관사가 붙었습니다. 네. 그 밖에 인수회사로 한화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 또 하이투자증권 등 3곳이 추가 선정돼서 총 8곳이 붙었네요. 네. 물량은 각 주관사별로 대표 주관사는 300억 원씩 가져갔고요. 또 인수단 중에서 한화와 KTB가 200억 원씩, 또 하이투자증권한테는 100억 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네. 인수단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개수가 들어갔는데 많은 증권사가 포함이 됐는데 네. 뭔가 좀 이 인수단에 포함된 증권사의 메리트가 있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표 주관사가 5곳이나 선정된 점도 좀 특징이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 또 특징은 대부분 중소형 증권사였다는 네, 거죠. 중견 증권사로만 이제 인수단이 구성이 됐다는 점도 이제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좀 우회적으로 이번 딜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가 이러한 좀 이 리스크를 떠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딜을 맞진 않겠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딜이든 맞기 전에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 심의를 거치는데 일종의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네. 프로덕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심의에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번 거래에도 웬만한 대형 증권사는 아예 좀 접근을 안 했다고 하는데 네. 들리기로는 대우증권 정도가 CB 인수단에 좀 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공모 청약 흥행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판단했을 텐데 네. 실은 중소형 증권사들 이번 그 주관사단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랬다 보니까 만약에 흥행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물량을 쪼개 갖는 것이 좀 싫을 테니까 네. 대우증권한테 좀 인수단 지위를 주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사채 금리나 발행 조건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땠습니까? 사실 두산건설이 CB는 주가도 좀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CB 발행 관련해서 주요 사항 보고서를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만 해도 거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나온 구조는 사채 만기 3년에
표면금리 4.4%, 또 만기금리는 7.5%로 확정이 됐습니다. 야, 만기 금리가 7.5%나 됐군요. 절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투자자한테는 시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주어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시비의 만기는 3년이라기보다는 1년 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또 시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은 12,500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주식 전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만약에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전환가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리피싱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네. 당시 두산건설의 종가가 12,300원이었는데 시비 발행 소식이 터져 나온 뒤에 한 2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피싱 조항이 적용이 됐고요. 네. 전환가액은 11,700원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11,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네. 이미 이제 전환가액에 밑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전환가액을 주식 전환을 청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주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떨어진 거에 비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좀 부족한 편이죠. 네. 보통 투자자들이 이 CB에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들어가나요? 일단 주식 연계 사채의 특성상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네. 주가가 올라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다른 매력은 이제 사채의 금리겠죠. 네. 아까 7.5% 말씀드렸는데 그 절대 금리가 투자자들이 보기에 좀 만족할 수준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금리만을 이제 보고 청약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네. 비교해 보니까 2011년에도 이제 BW하고 CB 같이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CB의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7.5%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찍은 CB와 만기 이자율이 같았다는 네. 건데 과연 근 3년 동안 두산건설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그간 좀 나아졌느냐, 네. 하다못해 수익성 추이가 개선됐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안 남은 청약 흥행 가능성을 좀 낮추는 일말의 변수로 작용할 걸로 일찌감치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뭐 청약은 지난주 이뤄졌는데 네. 청약 결과가 아주 그냥 실패라고 참담했다고 봐도 될 네. 정도로 청약률이 이제 절반을 넘지 네. 못했으니까요. 지난 1, 2일에 공모를 했는데 2천억 원 모집에 청약된 자금이 8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청약률은 40.75%로 집계됐고요. 일단 각 인수단별로 이제 청약 결과가 따로 집계가 되는데 네. 신영증권이 67%, 동양증권이 110%, NH증권이 9.24%, 유진 61%, SK증권이 1.25%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체로 저조했고요. 네, 대체로 저조했는데 동양증권만 110% 완판을 했습니다. 네, 실은 요거는 제가 좀 따로 취재를 해볼 생각인데 네. 동양증권이 최근에 동양그룹 와해 또 유한타증권으로 편입 등 좀 파란이 많았잖아요. 네. 하지만 기존에 쥐고 있던 투자자 네트워크는 아직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깊이 알아봐도 네. 될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 실패의 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주가사 측에서 제시한 논리는 마침 그때 동부건설 워크아웃설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건설사로서 두산건설을 바라보는 어떤 심리가 급속히 네. 좀 냉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고요. 네. 하지만 청약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보면 SK증권이나 NH농협증권은 청약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증권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비록 비단 CB뿐만이 아니라 IPO나 유상증자 모든 그 에퀴티 프로덕트를 통틀어서 네. 300억 원 이상 물량을 가져가 본 적이 없는 증권사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인수 능력을 좀 넘어서는 물량을 쥐어준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좀 이런 동부건설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네. 청약 흥행 가능성은 애초부터 좀 낮았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뭐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다수의 딜을 추진한 두산건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